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수요일 팬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뉴스를 마친 후에는 여러분께 써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데요. 그중에 이런 지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뉴스를 진행할 때 이렇게 앞을 풀고 있냐? 예의가 없다. MBC에 있을 때도 그렇게 진행했냐? 이렇게 질책을 주셨던데 MBC에 있을 때는 저도 이렇게 단정하게 옷깃을 여미고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옷깃을 이렇게 풀고 앉아서 정상회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 앉아있을 때는 양복은 옷깃을 푸는 게 예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앉아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앞을 채우지 않고 좀 열어놓고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저희 좀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배경화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나오는데 너무 보기 힘들다. 모자이크를 해달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뉴스입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 뉴스를 전하면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외에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열심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조금 기분이 많이 가라앉아 있지만 그래서 옷은 좀 약간 이렇게 입었지만 그래도 뉴스는 아주 즐겁게 힘차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팬의 뉴스 보시기 전에 이 엄지척 버튼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오늘 팬의 뉴스는 한강의 기적을 뒤로하고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성공 신화를 이룬 제조업의 붕괴 위험을 분석합니다. 이어서 한때 100% 취업이 보장되던 특성화고에 불어닥친 취업 대란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2100선이 붕괴된 코스피 지수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를 분석했습니다. 한국당이 청와대에서 단독 비준 처리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 쟁의를 신청했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청와대 반박 내용도 소개해드립니다. 당초 8,600만 원으로 시작된 남북연락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비로 무려 100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공사비는 전액 남측이 부담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에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라며 삭제를 요구한 유튜브 영상 104건에 대해 구글코리아가 자체 기준을 위반한 내용이 없다며 삭제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한 유감이라며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는 시리아에서 납치된 일본인이 석방됐다는 소식과 중국 검찰의 홍콩 사업가 고문 살해 관련 소식,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책이 대만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팬의 뉴스 첫 소식. 오늘은 이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좀 집중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 어제 좀 보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좀 굵직한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미처 다 다루지는 못했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조업의 붕괴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이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 자동차 이 세 가지 분야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기둥들인데 그중에서 이 자동차 산업이 정말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윤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있지만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까지 최근 급격히 흔들리면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책임지는 제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선업계가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본격화 등의 호재로 LNG 선박 등을 수주하고 있지만 심해 원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저유가 상황을 맞으면서 발생한 적자를 회복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차의 3분기 실적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웬만하면 매수 의견을 내는 증권가에서조차도 유보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들의 주가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달에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식은 15만 원대에서 1년 만에 11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5년 전 25만 원대에 거래되던 현대차 주식은 2014년 17만 원대로 추락했고 지난 4년간 13에서 14만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생산 구조가 고착화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독일, 일본, 중국 완성차 업체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 정체 및 이익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IBK 경제연구소 산업연구팀 박선우 연구위원은 일본 차는 고급 세단과 하이브리드, 독일 차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 중국 차는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한국 차의 장점은 점점 희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위기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3조 1천억 원의 지원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이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자동차 업계 전반을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하고 대출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진실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또 대출 압박도 들어오고 자동차 업계가 참 힘듭니다. 이런 자동차 업계에 가장 많이 취입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 소위 얘기하는 이 공고 출신들. 예전에는 이름이 공고였고요.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됐는데요. 이곳을 졸업한 분들이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때는 취업률 100%를 자랑하기도 했던 이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 대란은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수 불안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한때 100% 취업을 보장했던 기계공업고, 상업정보고와 같은 특성화고에도 취업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특성화고 취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었던 2009년 이후 최저치인 65.1%입니다. 지난해 취업률 74.9%에 비해서도 1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9월 고용 동향을 봐도 저학력 저소득 계층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잘 드러났습니다. 직업별 취업자 증감을 살피면 기능, 기계, 조작, 조립 등의 종사자 일자리는 19만 6천 개, 서비스 판매 종사자 일자리는 9만 6천 개가 각각 사라졌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책임질 제조업이 침체되면서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의 실적 악화 여파로 줄도산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정부의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요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조업 설비 투자도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 감소세가 이처럼 장기화한 것은 IMF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반면 올해 2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액은 129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8% 증가하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공장을 해외에 짓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통상 취업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우리나라 조선 자동차 산업 전체가 불황인 시점에 고졸 채용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채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중소제조업체 대표는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온 20대 직원들의 현재 시급이 8,500원 정도 된다며 그런데 내년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원에게 최저임금 8,350원을 주면 다른 숙련공들 시급도 다 올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 펜앤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약자들에게 타격을 준다며 이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한 계층이 취업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인사이더들, 즉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해고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 정책이 취업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이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사람들, 이 약자에게 집중이 됩니다. 이번 사례도 그런 거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우리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주식의 양이 무려 3,900억 원. 코스피는 1년 8개월 만에
2100선이 무너졌습니다. 윤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24일 코스피 지수 21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틀 연속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8.52포인트 내린 2097.58의 장을 마치면서 작년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전날인 23일에도 55.61포인트나 폭락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는 모두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3,290억 원, 개인이 2,603억 원어치 순매도한 반면 기관 투자자만 5,80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날보다 19.70포인트 하락해 699.30을 기록하면서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작년에 10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한 규모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5조 62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2조 8,16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았던 2011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아시아 각국 주가가 동방 폭락했던 23일과 달리 24일은 일본과 중국 주가는 오른 반면 한국 주가만 떨어졌습니다. 이날 일본 도쿄 증시의 니케이 평균 주가는 22,091.18엔으로 전날보다 80.40엔 올랐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2,603.37로 8.55포인트 올랐습니다. 자유진실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주필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 이 소위 말하는 셀코리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도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개도국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는 있죠. 폴 볼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를 구해냈다 이렇게 알려진 유명한 유대인 중에 아주 제일 그 유대인들 세계 유대인 커뮤니티의 제일 그 수장입니다. 폴 볼커라는 분이 이 금융규제 볼크루를 낸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물론 레이건 때 이 FRB 의장을 했어요. 근데 전 세계적인 인플레를 잡았던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국제금융위기가 아주 엉망진창의 국제금융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가가 상당히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패닉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기에는 좀 빠른 성격의 것이고 국내외 금리차라든지 또는 국내 산업 중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 또 뭐 금융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의 침몰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하여금 주식을 던지게 만들죠. 근데 뭐 전 세계적인 호황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 것 아니냐 하면서 바깥에서부터 이제 팔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말고도 사실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미 간의 견해차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북핵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소위 미국과의 어떤 대결적 양상으로 갈 경우에 오는 국가적인 리스크,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밑에 깔려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념적 어떤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 점이 실제로 최근에 외국인들의 행동, 또 국내 투자자들 역시나 그런 것들의 어떤 위기감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수출 국가고 개방 국가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해양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이후로 그 해양 국가는 대륙 국가적 성격으로 바뀌고 있죠. 중국에 말하자면 좀 친중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있죠. 글쎄 친중이란 말은 웃깁니다만은 중국에 좀 더 친화성을 갖는 국가, 또 한미 FTA 이런 데 늘 반대해왔던 그런 그 폐쇄형 국가의 세계관, 또는 대기업 수출주도보다는 중소기업 내수주도의 그런 세계관, 이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지금까지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금 정권이 등장해 있고, 이런 노선은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국가를
퇴보하는 또는 후퇴하는 국가로 대한민국의 정량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일에 이 공포감을 문재인 정부가 정책으로서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런 괴멸적 산업 붕괴 현상은 더 가속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 이 외국인들이 한미동맹 균열을 굉장히 걱정하면서 우리 주식을 내다 파는 건데요. 지금 오늘 우리만 예. 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 한미 간의 북핵 문제를 둘러싼 균열이 이미 생겼다고 예. 보도하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도 외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죠. 외신들이 일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 주가를 또는 한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 컨피던스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과정이죠. 예. 참 이 한미 동맹이 만약에 균열이 네. 생기면요. 저는 예전에 그 필리핀이 네. 예, 필리핀과 미국의 동맹을 좀 약화시켰다가 경제 폭망하고 그 중국 쪽에 붙어 있는 필리핀의 그 섬마저 뺏겼던 그 일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건 뭐 필리핀은 예. 뭐 싱가포르 이광료 수상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네. 1957년 정권 잡았을 때 그때 그 필리핀 싱가포르 여성들의 가장 큰 소원이 필리핀에 시체 말로 식모살이 가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필리핀이 근데 잘 살았습니다. 예. 자기가 나중에 이제 싱가포르 수상을 문화할 때는 오히려 필리핀에서 싱가포르에 그렇죠. 식모오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 역전의 쌍전벽해의 과정을 얘기했는데요. 뭐 그 두려운 것이죠. 참 두렵기만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이 성공 신화를 이뤄냈던 이 제조업이 정말 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지금 그 십자포화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과거에 그 우리나라의 변형륜을 비롯한 소위 이제 좌파 교육, 네. 좌파 이 경제 교수들, 예. 소위 강단 좌파들의 기본 논리는 제조업을 원래 이 사람들은 제조업을 싫어했어요. 대한민국 농업 국가로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주장입니다만은 이 아까 필리핀 얘기했습니다만 필리핀이 바로 그 농업 국가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망한 겁니다. 필리핀은 지금 소위 바틀링하는 회사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다 농업 떠났습니다. 국가로 정말 다 가버렸는데 필리핀이 원래 아시아 최대의 그 화학센터고 그런데 싱가포르 이런 데로 다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제조업이 요구하는 것은 중산층이고 교육받은 계층이고 노동의 디시플린입니다. 노동의 어떤 훈육, 잘 정제되고 기강이 잡힌 노동 현장, 이제 이런 것들이 제조업을 지탱하는 건데 지금 그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엄격한 어떤 노동 기강 이런 거 완전히 무너지고 예. 거기에 이제 최저임금하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중소제조업을 하던 분들이 자기가 키워온 30년, 40년을 키워온 중소제조회사들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선 이 상속세가 너무 많고 그죠. 상속세가 65% 되거든요. 네. 상속세가 전 세계가 상속세를 없애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많고 둘째, 제조업 해먹기가 너무 어렵고 예. 노동조합들이 다 들어차고 나면 엉망되어 버리니까 내 자식에게는 제조업 안 물려준다 예. 하는 소위 기업가 정신도 급격하게 퇴조 중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삼각파도를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에 치고 있는 중이죠. 저희 페네뉴스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이 성공 신화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런 관련 내용들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단독으로 국회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 비준 처리한 데 대해서 한국당에서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관련 내용 한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23일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고 대통령이 비준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법적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공개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야권 공조를 통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한국당은 국회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북한과 문서를 교환하면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선행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후속 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를 패싱하고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 신고를 먼저 하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더 심각한 건 어제 문 대통령의 비준 행위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는 데 있다며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 군사합의가 안전보장 관련 사항인지 아닌지 초등생도 알만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와 법제처는 줄곧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둘러댄다며 이는 청와대가 명백하게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 조항에 분명히 적시된 사항조차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별, 발췌하는 작태이자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를 비준한 것이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반박에는 최교일 당 법률지원단장이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조약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당의 위헌적 발상이라는데 그러면서 또 판문점 선언은 동의해달라고 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어 내용적으로 구체적인 군사합의 조치는 헌법상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거니까 받으라는 거고 평양선언의 경협도 구체적이니까 받으라는 게 당 입장이라며 전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것은 동의하면 후속되는 경협 내용에 대해 다 맘대로 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당의 과거 발언을 들어 군사적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조차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더니 무장해제 수준 군사합의에 대해선 대통령이 독단으로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냐고 되물었습니다. 또한 문 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를 삭제했고 대통령은 자신을 남측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북한 정부를 인정했다며 그래놓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건 지금까지 문 정부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청와대 자가당착을 짚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패널뉴스입니다. 올해 7월에 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는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됐는데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100억 원을 썼습니다. 100배가 넘게 사용을 한 건데요. 이 비용은 모두 우리나라가 부담했습니다. 양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리모델링에 무려 100억 원의 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진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즉 교추협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상 비용을 사전에 밝히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후 추가 비용을 사후 정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관련 보고에 따르면 통일부는 추가 비용으로 약 97억 8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초기 비용 8,600만 원에서 무려 100배 이상 뻥튀기 된 것입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사는 지난 7월 2일에 착공해 9월 말 종료됐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리모델링 총 비용 98억 6,600만 원은 남측이 전부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연락사무소 공사가 1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사전에 구체적인 비용 내역과 추진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와 친여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교추협은 통일부가 초기 비용보다 무려 100배 이상 증가한 추가 비용을 요청하는데도 이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조 원대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심의 및 의결 기능을 가진 교추협이 통일부에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교추협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추협의 심사위원은 총 18명입니다. 위원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인사 12명, 그리고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권을 가집니다. 현재 민간위원 중 김병현 서울대 교수를 제외한 4명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몸담고 있었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통일부는 올해 들어 이처럼 일단 비용을 지출한 뒤 사후에 남북협력기금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방식의 기금 지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교취업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정부는 필요한 도에서 개보수 실시 후 그 비용을 사후 정산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서면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제가 오늘 다음 전해드릴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야, 누구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차비로 준 것을 모았더니 무려 1,880만 원을 모았다고 하는군요. 바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얘기입니다. 자, 조 장관 후보자, 이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위장 전입 의혹까지 거기다 아파트다운 계약서까지 이 정도면은 정말 비리의 백화점이다. 비리 백화점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요. 관련 내용 한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판문점 선언 부속 군사합의 및 평양 공동선언 대통령 비준 강행으로 정치권이 요란한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가 또 비리투성이 장관 인선을 내나 논란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보려는 꼼수의 달인이었다. 사퇴를 요구한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조명래 후보자는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후보자 내정 직전까지의 장차남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을 추궁받았는데 뚜렷하게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위법과 탈법 의혹 중에서도 조 후보자는 차남의 2살배기 아들, 자신의 손자 명의로 1,880만 원이 정기예금된 정황에 대해 차비로 준 것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둘러대 빈축을 샀습니다. 2005년 5억 원에 실거래한 빌라를 3억 7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처가 부동산업소를 통해 거래해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다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한국당 측은 단국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인 본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몰랐을 리 없다며 부동산 전문가 아니냐고 쏘아붙였는데 그는 부동산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을 뿐이라고 애써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폴리페서 전력도 부각됐습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자문위원을 맡는 등 지지 행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외곽 조직 희망새물결 상임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고 박 시장이 당선된 이후 8개의 서울시 민간 자문위원회 활동으로 7,3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특정 정치인 캠프에 들어가거나 지지한 격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조 후보자 이전에도 위장전입, 59건의 상습 교통위반, 피감기관 갑질 특혜, 보좌진 무단 겸직 의혹 등이 겹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로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인사 시스템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작년 1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이른바 고위공직자 인사 원천 배제 5대 원칙이 깨졌고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도 2기 내각 인선에서는 유은혜 부총리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조 후보자,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자들까지 아울러 위장전입은 장관급으로 가는 필수 코스라는 자조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임명제청권자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 부총리의 딸 위장전입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한 하루 만에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조 후보자가 지명돼 논란에 불을 당긴 바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저희 한기호 기자가 보도를 하면서 위장전입은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가는 필수 코스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현 정부에서는 도저히 장관을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얼마 전에 지금 제 옆에서 저렇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저 박광원 의원께서 민주당 박광원 의원께서 구글을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104건의 이 영상물이 가짜 뉴스 같다 이러면서 구글에 삭제해달라 요청을 했었죠. 구글이 이에 대해 자체 점검해 보니까 그 기준에 절대로 위반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삭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광원 의원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또 법률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구글을 압박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가짜뉴스로 규정하여 삭제를 요청한 유튜브 영상 104건에 대해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삭제 요구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광원 의원은 어제 이 같은 구글 측 입장을 전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구글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측은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와 법원 등 정부 기관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 유통시킬 경우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원론적으로 맞는 주장이지만 민주당 측이 강조하기에는 무색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 측이 과거 자신들과 궤를 같이 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활용했으면서 불편한 뉴스에 대해서만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7, 8월경에는 사드 전자파와 관련된 괴담 등이 퍼졌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8월 22일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적반하장에 휘말려 국내 혼란이 가중되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여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에 당시 박광원 수석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한 민주국가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으로 몰아 입을 막으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드 논란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저희 펜앤뉴스에서는 이 구글 코리아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대표 불러다가 국정감사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나서 104건 삭제하라 그러고 하지만 구글 코리아에서는 자체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없다면서 삭제를 했죠. 참 그런데 민주당 이번에 또 법을 만들어서 압박을 한다고 그러는 게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 박모 씨죠, 저 의원이. 박광원 의원이죠. 네, 저는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 얼굴은 한두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으로 저렇게 기자를 했나 하는 느낌도 들고 저런 사람이 주요 간부를 했기 때문에 MBC가 오늘날 저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그 술회도 하게 됩니다. 제가 언론사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더더욱 느껴지는 저런 정도의 논리로 MBC에서 보도국장을 하고 주요 간부를 했나. 그리고 부국장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했나 하는 걸 느낍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다행히 유튜브에서 심의 기준에 자체적인 심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박 의원이 속해 있었다고 하는 MBC나 KBS 같은 이 공중파 방송들하고 또는 정부의 인허가가 있는 것은 대개 정부의 그 전파를 빌려 쓰는 이런 조직들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논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사적 채널이고 선택적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텔레비에서 돌아가면서 얻어 걸리는 이런 채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찾아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채널의 진위 여부를 방송의 잣대로 된다는 것보다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재 진행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광원 의원이 얘기했다고 하는 광주 소위 민주화 운동에 관한 광주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내용들 또는 광주 폭동에 예를 들어서 북한의
난파 공작원들이 대거 투입되어서 폭력을 선동했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것은 학문적으로 검증하고 또 검증해.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 사태 새로 검증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광주 사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고 심지어 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열리고 있는데 예. 박지원 의원은 또 광주에서 재판하자 이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건 말도 예. 안 되는 정치 재판이죠. 광주에서 심판을 하겠다 이런 정치적 참 무리수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원래 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언론관은 자유언론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기관관이라 그래서 언론들은 혁명의 선봉부되어야 한다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저는 뭐 박원 개인의 어떤 인생관이나 정치 철학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그 언론관에 비기면 자유언론은 존재하지 않죠. 원래 예. 혁명가들은 언론은 혁명의 선동의 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취급을 하죠. 사람들이지 예. 자유언론 또는 진실된 언론, 경쟁하는 언론, 시장에서 거짓말이 가려지는 언론이라는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론에.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저분들은 자유언론과는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약간 농담조로 이 현 정부의 장관이나 이 총리의 인선에는 저는 네.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환경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비리 주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 그 좌익 지식인들은 위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 얼마 전에도 이 지식인들이라는 책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루소 이후로 그 좌익 지식인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이라는 국내에서 편집된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부패라는 문제에서는 좌우 가릴 것 없이 그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있기는 해요. 그런데 좌익은 필연적으로 더 그런 속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좌익은 대개 사람의 인성과는 다른 이타적 인간을 전제로 하고 사람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나만 빼고 이런 겁니다. 나만 빼고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좌익 지식인들은 특히 우리가 강단에 뭐 지금 아까 조국 얼굴도 보이고 박은순 씨 얼굴도 보였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박은순 씨 얼굴이 잠깐 비쳤게 한마디만 더 하면 박은순 씨는 빨리 박주신을 데려와서 그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렇게 객지에 떠돌고 아버지가 아들 주소도 모르고 이런 지경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 정치가 좋겠지만 그래 아들이 사는 곳도 모른다 그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혹시 누를 끼칠까 봐 객지에 나가서 저렇게 떠돌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탁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처음엔 8,6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100억으로 뻥튀기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남북과 관련된 이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이 남북 군사합의 이걸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이거 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오늘 제가 오늘 주필께서 아침에 영상 칼럼도 하나 제가 오늘 만드셨는데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판문점 선언이라고 발표되었던 것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적어도 펜앤마이크만큼은 당시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예.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만은 그 당시 우리 언론들이 무슨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든가 뭐 통큰 합의라든가 하는 말하자면 참 이런 얘기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도구 수준의 예? 논평들을 또는 보도를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도구 테이블이라는 콩글리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보도들이 생각나서 정말 참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비중 문제는 당연히 저거는 넌센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선언하고 군사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의 부속, 그렇죠. 판문점 선언을 조건으로 성립되어 있는 그렇게 것들이거든요.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판문점 선언이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평양선언하고 군사합의서는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판문점 선언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어 있고 제가 오늘 판문점 선언을 찬찬히 다시 읽으면서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었어요.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된 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프랑스도 가고 메르켈도 만나고 또는 아셈도 가서 완전히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고 혼자서 경제협력을 떠들다가 규제 완화, 제재 완화의 경제협력을 떠들다가 무슨 소리냐. 온 세계가 CBID다. 비핵화부터 해라. 그럼 우리 도와주겠다 하는 논리에 막혀서 완전히 참 왕따가 되었다 하기에는 일국의 대통령한테 왕따 되었다고 하기에는 참 미안한 노릇이긴 하지만 완전히 왕따가 되고 물론 사진이야 그랬다고 하더라도 왕따가 되고 왔죠. 근데 제가 그걸 오늘에야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 판문점 선언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김정은의 요구 목록입니다. 이거는 남북 간 합의가 아니고 예. 김정은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다오 라고 요구하는 문서예요. 말하자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슨 지시문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판문점 선언의 제1조가 핵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합의를 해줬는데 맨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물론 없죠. 이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이 공동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 논리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레이건호 같은 핵항공모함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핵 포기나 북핵 비핵화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내용은 단 한 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반도 비핵화만 딱 떼면 말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된 거예요. 당신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북핵 비핵화가 아닙니다. 그 북한 남북 교류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지금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허겁지겁 국제왕따 신세를 무릅쓰고 문전박대를 무릅쓰고 이 나라 저 나라에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니고 있는 꼴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판문점 선언은 남북 간의 합의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쪽에 오블리게이션만 있지 북한의 오블리게이션은 없어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에 요구된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아내라. 적극 노력해라. 라고 하는 지시문이다. 저는 오히려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성 언론들은 이렇게 썼죠. 에이전트 디플로마시라 이렇게 썼습니다. 대리 외교다는 말을 대리인이 되었다 이렇게 쓰기에는 참으로 우리가 민망하니까 그냥 에이전트 외교였다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판문점 선언을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선언들이 얼마나 웃기는 대한민국의 의무를 요구하는 김정은의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모조리 그때 한반도 비핵화, 북핵 비핵화에 합의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모조리 가짜뉴스를 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골이 속련하게도 이것은 김정은의 대한민국에 대한 요구의 목록이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느낀 심정이어서 이건 단순히 비준이냐 안 비준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와서 보니까 거슬러 가면서 보니까 이제서 완전히 해석이 된 겁니다.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러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납득하게 되었다. 이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돈 더 들였다. 이거는 지금 무장 해제되고 있는 일인데 지금 이거는 참 아무 문제도 아니다고 얘기할 지경이 되고 말한 거죠. 예, 정말 설마 하면서 저희는 이 회담들을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일맥상통하게 쫙 곤란합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예, 참 걱정이. 저희는 그래도 지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굴하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논평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일본의 축하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시리아에서 납치됐던 일본인이 구출됐다는 그런 소식, 오늘 이 시각 세계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자, 우리 국민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안 밝혀주니까요. 그 국민이 납치된 지는 벌써 112일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구해냈네요. 그런가 하면은 이 홍콩 사업가를 고문해서 살해했던 중국의 검찰에 대해 중국이 징역형을 내렸다, 이런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 조준경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3년 전 시리아에서 실종된 자국의 프리랜서 언론인이 풀려나 현재 터키에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스다 준페이로 보이는 인물이 석방됐다는 사실을 카타르 정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석방 소식을 접하고 안도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석방 과정에서 카타르와 터키가 크게 협력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 7월 초 리비아에서 무장개안에 의해 납치된 우리 국민 A씨는 오늘로 112일째 억류 중이지만 여전히 구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이 피의자를 고문해 사망케 한 검찰 9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SCMP는 중국 사법부가 고문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실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텐진 제1중급 인민법원은 23일 지난해 홍콩의 유명 사업가인 라오레이윙을 구속해 고문 끝에 사망케 한 검찰 직원 9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문을 주도한 팀장인 슈세전은 15년형을, 나머지 팀원들은 1년에서 2년형을 받았습니다. 라오 씨는 지난해 3월 구속됐으며 80시간의 고문 끝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라오 씨의 신체 7군데에서 골절이 발견됐고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라오 씨는 홍콩의 번화가인 침사추이의 킴벌리 호텔을 소유한 재력가입니다. 그가 지난해 어떤 혐의로 구속됐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정책이 대만의 기회의 창을 열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FT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미중 간 군사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달 말 대만 국방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무기 조달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대만은 미국의 최신식 스텔스 전투기 F-35의 구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옌더파 대만 국방부장은 F-35 중에서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구매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만은 또 미국의 최신의 탱크인 M1A2 에이브럼스 전차도 구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대만이 요구하는 신무기 판매를 거부하거나 승인을 지연시켜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대만이 요구하는 무기 판매를 신속히 승인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지역 패권 쟁탈전으로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페넨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문베일님 왜 그러시죠? 제가 코뿔이 좀 마셔. 몸살인가? 슬슬 부들부들 와야 그냥 병가내고 푹 쉬지. 휴가 쓴다고 하도 말이 많아서 그래도 사람이 문제가 문별장수야 진동 진동 안 해놨나? 잠시만요. 여보세요. 고전문 사자 날래 안 봤네. 요르단 축구 어떻게 된 거이? 어? 똑바로 안 하네. 북한 국가 끝까지 나와서야디. 뭐 하는 거네? 미사일 한 방 아다봐야 돼가서. 위원장님 그래도 북한 국가가 흘러나오긴 나왔죠.
제가 감기 몸살이 좀 아야. 고조 곧불 날래는 뭐라 내래 통 넣어줄 테니게네. 응? 헐자야. 그래도 이번에 유럽 순방 많은 성과를 이뤄냈잖아요. 정말 잘하고 왔지 않습니까, 교황 위원장님? 고조 생판은 모르는갑소. 장승택이, 리용아, 장수길이 어떻게 공개 처형됐는지 잘 알 거 아닌가? 날래 종전선언부터 추진하라. 위원장님, 진정하세요. 여보세요. 지렁인가 뭐 살살살 기노. 고조 그런 식으로 안 들리는지 즉반화장 잘하고 있더만. 응?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죠. 그럼 오늘은 몸을 치료하는 약성 재료를 정답구호로 정해보겠습니다. 저야 뭐 한약 재료죠. 식욕 증제 당귀로 하겠습니다. 당귀! 뭘 당나귀? 저는 밥이 보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성인병 예방에 좋은 조밥으로 하겠습니다. 조밥.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한의학을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할 때 이걸 마시면 좋답니다. 둥글레차 아시죠? 둥글레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 실제로 보람도 없을 일을 공연히 형식적으로 하는 체하며 부질없는 짓을 함,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뿅뿅뿅뿅 뿅뿅. 당귀! 안찰스님 정답. 애 데리고 장난. 조밥. 문베일님 얕은 수로 속이기 맞죠? 정답. 이 폰은 국제적 알려다. 죽을래. 최대장님 정답은 눈 가리고 아웅 하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정답입니다. 아웅. 저렇게 속이는 것도 싫나? 좀 배워야겠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유독립언론 펜앤드마이크가 주주 및 후원자, 정기 유료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2회 후원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후원자 대회는 펜앤드마이크의 정신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는 이 자리에서 올해 1월 2일 공식 창간 후 이뤄낸 성과와 향후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가능케 한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와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 대한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유발언을 하는 시간과 축하 공연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우파 성향 주요 유튜버들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 후원자 대회, 펜앤드마이크 후원자의 날에 어떻게 오시냐, 누가 어떻게 참석해야 되냐 그런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좌석에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가 정말 진짜 꽉꽉 들어차서 문정선시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차라리 저희는 반기고 있습니다. 오늘 참 오후에 갑자기 너무 힘들고 슬퍼지는 날이었지만 슬퍼도 슬플 때 웃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웃으면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